안녕하세요. 떡볶이, 튀김, 순대, 라면, 김밥 등 분식은 많은 분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분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분식을 먹자고 하거나 사들고 갔을 때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에 요즘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전에는 출출할 때 한 끼 때우기에 분식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음식이 없었죠. 특히 아이들에게 분식은 떡볶이와 튀김, 순대를 합쳐서 떡튀순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큼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다들 자기가 자주 가던 혹은 좋아하던 분식집 하나쯤은 떠올릴 수 있기도 하죠. 추억의 맛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떡볶이 참 맛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와닿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 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랑 함께 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하던 가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할머니께서 운영하던 가게였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아니고 제가 이 근처 학교를 나와서 저도 자주 할머니가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사 먹곤을 했거든요. 할머니는 예전에 사고로 가족들을 잃었는데 그 후로 어린 자식들을 앞세우고 자꾸만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에 밟혔다고 해요. 그러다 마침 이쪽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는 여기서 가게라도 하나 하면 애들을 실컷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고 동네 애들이 찾아갈 때마다 음식도 푸짐하게 주시고 엄청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꽤 어릴 때부터 단골이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와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정도였죠. 아르바이트라기보다 점점 할머니가 일손도 둔해지시고 몸도 안 좋아지셔서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한 건데 그냥 일 시켜 먹으면 안 된다면서 용돈을 조금씩 챙겨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리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짐을 옮겨드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료 손질도 도와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조리법을 알려주시면서 음식을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이 가게는 너 하라고 장난처럼 말씀하시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할머니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셔야 한다고 장난으로 넘겼어요. 사실 저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부에 큰 뜻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먹고 살기 좀 어려웠던 편이라 괜히 대학 같은 헛바람이 들기 싫었거든요. 또 부모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서 집에 있을 때면 매일 싸우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집에 있는다는 자체가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그냥 무엇이든지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은 착실하게 하지만 공부도 적당히.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도 그냥 적당히 했던 거죠. 열심히 한다고 크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에게 열심히 살라고 크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뭐 누군가는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살 수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너무 어렸던 탓에 그냥 관심과 애정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집은 나를 도와줄 여력도 없고, 졸업하면 그냥 공장이나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할머니의 분식집에서 일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어딘가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또 저는 친가 외가 모두 조부모님들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기에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슈퍼집 자식이라는 것만 해도 큰 감투인데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나 놀러 가면 많이 줘? 하면서 더 친근하게 굴기도 했고 여러모로 분식집에서 일하는 게 저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냥 분식집에 온종일 붙어서 일했어요. 학교 앞에 있는 유일한 분식집이다 보니 할머니의 가게는 은근히 손님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가게가 있는 라인이
재개발로 인해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할머니가 이제 장사를 그만하시려나 아쉽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앞으로 뭘 하면 좋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어차피 분식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참에 좀 말끔한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가게를 알아보신다고 바쁘셨고 저는 바쁜 할머니 대신 할머니가 기르던 강아지랑 텃밭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쯤 할머니랑 엄청나게 친해져서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는 집에 초대해서 분식 외에 이것저것 맛있는 요리도 많이 해주셨어요. 집에서는 크게 사랑도 못 받고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고 학교 생활은 어떠냐 관심도 가져주시고 집에 놀러오면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예쁜 텃밭도 있고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항상 맡겨주시고 그 일이 잘 되어가는지 봐주시면서 잘했다고 재능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랑 일하지 않았다면 매일 그저 그렇게 살았을 제 인생이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가 학교 뒤편 새로 들어오는 상가에 가게를 구했다고 했어요. 계약까지 마치고 며칠을 할머니랑 집기들을 깨끗하게 닦고 또 닦았어요. 그 사이 가게는 음식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설비랑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가게 내부의 컬러를 바꾸기 위해 불렀던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의 보조였어요. 처음 페인트 통과 도구를 잔뜩 들고 가게로 들어왔을 때 제 또래의 남자애가 작업자로 와서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어린 애가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도 아니, 이 나이에 분식집 사장님이라고? 아직 애 같은데? 엄청 부잣집 딸인가? 하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할머니가 남편은 작업반장님이 오면서 오해가 풀렸어요. 페인트가 여기저기 튄 옷을 입고 반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조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딱히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 나이에 벌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물론 키 크고 얼굴이 좀 잘생긴 것도 있었어요. 여중여고를 졸업해서 분식집 일하면서 동네 남자애들 구경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 중에서도 남편은 제가 그동안 동네에서는 보지 못했던 비주얼이었거든요. 큰 키에 듬직한 덩치. 그러면서 피부는 또 하얘서 말만 하지 않으면 어디 부잣집 도련님 같았어요. 작업하는 동안 음료수도 챙겨주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간식도 챙겨주면서 저랑 남편이랑 조금씩 친해졌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작업 건다고 해야 하나요? 일하는 분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걸었는데 남편의 생각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먼저 와서 인사도 해주고 나중에 같이 이 앞에 산책이나 하러 가자니까 좋다고 하긴 하는데 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었기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이 만화책과 드라마로만 배웠기에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페인트 작업이 끝나고 이제는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겠구나 하며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는 남편 등을 보는데 핫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솔직히 누가 봐도 관심 있는 것을 다 알았을 텐데 저렇게 쌩하니 예의 차리는 인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나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나 보다 싶어서 막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작업자분들에게는 살뜰하게 인사를 하고 남편한테만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돌아섰어요. 내 첫사랑은 이대로 끝이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셀쭉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니
어색한 표정의 남편이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냉랭하게 말하고 남편을 쳐다봤는데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죠. 지난번에 가자고 했던 산책이요. 내일 갈 수 있어요? 연애하자고, 결혼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귓가에는 이미 결혼식 연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저 산책하러 가자고 한 것뿐인데 이미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날 함께 동네에 있는 천으로 산책하러 갔어요.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피어있는 꽃들을 구경하며 쭉 걸었죠. 내가 남자랑 같이 산책하고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음 날도 함께 산책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 좋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몇 번의 산책이 계속되고 계속되다가 마침내 처음 산책을 시작했을 때 꿈꾸던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제 모습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 사이 할머니랑 같이 하던 분식집도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자리를 옮겨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자리 잡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워낙 단골층이 탄탄했던 덕분에 다들 금방 새로운 가게에 적응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예전 가게의 오래된 느낌이 사라지고 너무 새 건물이라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게가 더 깔끔해지니 대다수의 분이 더욱 좋아해 주셨어요. 위치를 옮기고 나서는 근처의 초등학교랑도 가까워져 어린 손님들이 더 늘어나기도 했어요. 분식집 일도 잘 되고 연애도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이 혼자였고 저도 부모님이 결혼을 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둘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금 깔끔한 집을 구했어요. 어차피 오라고 할 사람도 없고 괜히 결혼식이라는 것으로 돈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인신고하고 저희의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며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도 신경 써주지 않던 신혼집을 채워주셨어요. 가구도 사주시고 부부 사이에는 이불을 잘 써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면서 비싼 이불까지 해주셨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면서 나무로 만든 원앙 장식까지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가게를 저에게 맡기는 일이 더욱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의자에 많이 앉아 계시고 집에서 조금 쉬다 나오신다면서 들어가시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예 온종일 누워 계시기도 하고 기력이 없다면서 몇 날 며칠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죠. 나날이 쇠약해지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슬프기도 했어요.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약재를 다려서 드리기도 하고 몸보신 하라고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왔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마르고 야위었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 수액을 맞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문서를 내밀었어요. 가게와 집을 저희 앞으로 물려주시겠다며 계약서를 제 명의로 바꾸셨더라고요. 매번 할머니께서 이 가게 너 하라고 할 때마다 그저 농담인 줄만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할머니는 저에게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일해왔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가게를 제가 이어서 해도 손님들에게 변화는 없었어요. 종종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음식 맛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랜 단골분들도 할머니가 해주셨던 거랑 똑같은 맛이 난다며 오히려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역시 오래 함께 일하니까 손맛도 닮는 것 같다며 여전히 여기에 오면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기에게도 친할머니 같았다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아주 슬펐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면 아직도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계속 장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할머니를 좋아하던 손님분들이 많은 만큼 장례 때도 오랜 단골 손님들이 많이 방문했어요. 저희는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길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사실 할머니가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텅 빈 채 쓸쓸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가게 앞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장례식장의 위치를 알리니 많은 분이 찾아주셨어요. 이제는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남편, 아내와 함께 온 분들도 있고,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사랑했던 많은 손님들이 장례식장을 든든하게 채워준 덕분에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변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운영하던 가게 건물도 철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의 다른 상가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셨던 어머니가 판매 사업에 잘못 손을 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단계 같은 사업이었는데 판매해야 할 물건 1년치를 떠넘겨 받았다며 그 물건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제까지 손 벌린 적도 없고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냉정하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혹시나 어머니가 잘못되면 분명 신경 쓰일 거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도와드리는 게 낫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 돈을 드리면 우리 이제 가게에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몫이 좋은 자리에도 가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차라리 그게 낫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혼자 많이 힘드셨을 거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저렇게 사업에 도전해본 것일 텐데 지금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다며, 우리가 당장 먹고 살게 해드리기는 힘들어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자고, 그래야 당신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려던 저희 사업자금의 일부를 엄마 빚 갚는 데 사용했어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미워해도 엄마는 엄마고, 나중에 혹시나 제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 두 발 뻗고 자기는커녕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나마 남은 사업자금으로는 골목 안쪽에 있는 가게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가 변화하면서 주변 건물 시세가 워낙 올라가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착한 가격대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가게 위층과 주변이 원룸 건물이라서 그나마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이었고, 초등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라서 그래도 매출이 완전히 떨어진 편은 아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월세를 내니까 그 돈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요. 그 사이 동네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기도 했고, 근처에 있던 여고는 이름을 바꿔서 남녀공학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늘어났고, 손님층도 예전에는 주로 여고생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어린 초등학생부터 엄마 손잡고 오는 유치원생과 어머니들이 늘어났어요. 다만 동네가 변화하다 보니까 주변에는 말끔한 디자인이나 새롭고 다양한 메뉴들이 많은 다른 분식집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도 했죠.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가게가 이전했는데도 저희를 찾아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 분들도 있었죠. 저희는 컵떡볶이랑 슬러시를 판매하고 있어서 초등학생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부모한테 받은 용돈을 들고 학교 끝나고 신나서 친구들이랑 한 손에는 떡볶이,
다른 손에는 슬러시를 들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희에게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아이들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분식집을 운영하셨겠구나. 제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죠.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저희는 아이가 없었어요. 일부러 가지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고 저와 남편에게는 가족복이 없는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한번 임신하기는 했는데 엄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맘때쯤 유산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었는데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병원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남편은 저희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면서 난임센터 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과정도 보통이 아니고 몸에도 무리를 준다면서 우리는 그냥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만나게 될 아이라면 언제든 찾아올 거라면서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손님으로 오면 뭔가 더 잘 챙겨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아이를 낳았다면 저 나이쯤 되었을까? 우리 애는 어떤 아이였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 중에서도 얼마 전부터인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던 아이였는데요. 초등학생 4, 5학년쯤 되어 보였는데 그날 아이들은 용돈을 받았는지 떡볶이에 튀김, 순대, 그리고 각자 슬러시까지 시켜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용돈 받았다고 잔뜩 시키는 모습이 예쁘고 귀여워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음식을 퍼담아서 가져다 주었어요. 인원수에 맞게 어묵을 담아서 어묵 국물까지 서비스로 주었고요.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책가방을 잔뜩 들고 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제가 불쑥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 뒤늦게 온 아이는 자기도 음식이 먹고 싶은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이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어서 안 먹는 건가 싶어서 자꾸만 그 테이블이 신경 쓰였어요. 그러자 아이가 테이블의 다른 아이들 눈치를 보더니 고심 끝에 말을 꺼냈어요. 나도 딱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그러자 누군가 뭐? 야, 너 돈 있어? 너 돈 없잖아. 이거 우리 다 같이 사 먹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먹는다고 그래. 안 돼. 먹고 싶으면 너도 돈 내. 하면서 쌀쌀맞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는 가방 들어다 주면 한 입 준다고 했잖아. 라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때야 아이가 돈이 없어서 혼자 먹지 않고 있었구나 눈치를 챘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일부러 애들이 사 먹는다고 양도 넉넉하게 주고 어묵까지 서비스로 줬는데 저 녀석들이 떡볶이 몇 입으로 저렇게 갑질을 하다니 보는데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어린 애들한테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봤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뒤 남편은 시무룩해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너구나. 아이고, 언제 오나 했네. 어제 온종일 기다렸잖아. 얼른 이리 오렴. 남편은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아이를 따로 불러내었어요. 그러더니 떡볶이 포장할 때 쓰는 사발면 그릇에 떡볶이를 가득 퍼담고 튀김까지 야무지게 얹어서 아이에게 주더라고요. 어제 돈만 내고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서 아저씨가 온종일 기다렸잖아. 언제 오나 했는데 오늘 왔구나. 아이는 당황해서 뭐라도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재빠르게 잘 되지도 않는 윙크를 하면서 아이의 손에 떡볶이를 들려주더라고요. 그제야 아이도 남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눈치를 챘는지 잠시 곤란한 듯 망설이더니 떡볶이를 받아서 들고는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로 갔어요. 친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와 저희 부부를 번갈아 보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어묵 국물과 순대까지 잘라서
아이들 테이블로 가져다 주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며 나갔고, 떡볶이를 받았던 그 아이는 다른 애들이 다 나간 후에도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더니 그릇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괜찮아. 아저씨도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맨날 지나가면서 사람들 먹는 것만 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봐라. 이렇게 떡볶이는 물론 다른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됐어.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어른 되면 이런 떡볶이 같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 언제든 배고플 때 오면 아줌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와. 알겠지? 남편은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어요. 아이는 잠깐 눈물이 글썽한 것 같았지만 이내 씩씩하게 털어내고는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몇 번 더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갔죠. 페인트 일을 하던 남편이랑은 제가 가게를 물려받은 이후부터 같이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원래도 페인트 일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분식집은 처음 하는 것인데도 몇 가지 알려주니까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 역시도 오래전부터 분식집을 하나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은 보육원에서 지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친척집에 맡겨졌었는데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친척집으로 보내다가 결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는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쟤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처치곤란이라는 표정으로 무슨 짐덩어리 보듯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안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눈칫밥을 먹고 자라다 보니 보육원 생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적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학교 애들이 보육원에 산다며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리는 거였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다고 사실이 변하지도 않는데 애들이 놀릴 때마다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애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싸웠다고 하네요. 남편의 학교 근처에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던 곳이 몇 개 붙어 있었다고 해요. 학교 애들은 끝나면 다들 그 떡볶이를 먹으러 동전 몇 개를 들고 포장마차에 쪼르르 달려갔는데요. 자기랑 몇몇 보육원 친구들은 돈이 없다 보니 항상 포장마차 앞에서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구경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릇노릇하게 튀김기에서 튀김이 튀겨지는 모습과 냄새를 맡으면서 매일 침만 꼴깍 삼켰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분식을 너무 먹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자신들을 비웃는 듯한 다른 아이들의 표정이 더욱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 앞에서 넋놓고 쳐다보는 자신과 다른 아이들에게 장사에 방해된다면서 저리로 가라며 항상 화만 내셨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분하고 억울해서 나중에 꼭 분식집을 차려야지. 그래서 먹고 싶은 떡볶이도 튀김도 순대도 마음껏 실컷 먹어야지. 친구들도 다 나눠줘야지 하면서 몇 번을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분식집을 차릴 생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고, 보육원에 자주 봉사를 오시던 작업 반장님을 따라 페인트 일 보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도중 저를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때는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또래의 분식집에서 일하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이게 혹시 운명인가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나중에 같이 분식집을 운영하는 꿈까지 꿨다고 하는데, 그 당시 남편도 연애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쑥맥이라 제가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가게 일을 해주니까 작업자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결국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작업 반장님이 어이구 눈치 없는 녀석아, 저 친구가 너 좋아하잖아. 너 이대로 그냥 갈 거야? 라고 물어봐서 그제야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냐고 답답해했죠. 아무튼 이야기가 다시 저희의 연애대로 새기는 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돈이 없어 분식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의 자신이 떠올랐다고 해요. 어린 시절 떡볶이집 앞에서 먹지도 못하고 침 흘리면서 친구들이 먹는 모습만 바라보던 자신이 겹쳐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네요. 저 역시 아이가 돈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무시를 받는 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이 없거나 가난한 상황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 태어난 것이 그 애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아이가 보일 때마다 떡볶이를 챙겨주었어요. 하교하는 아이 손에 컵떡볶이를 쥐어주기도 하고 슬러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떡볶이에 튀김 순대를 잔뜩 싸서 들려보내기도 했어요. 아이는 받기만 하면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뭐라도 하고 싶다면서 학교가 끝나고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먹고 난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 고사리 손으로 자기가 돕겠다고 나서는데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저희 역시도 애가 괜히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저희가 주는 음식을 받지 않거나 가게에 오지 않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젠가부터는 그냥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일부러 작은 일들을 남겨주고는 했죠. 그렇게 저희는 아이에게 분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먹을 식사를 위해 만든 반찬도 싸주고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꽤 자주 저희 가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이한테 음식을 포장해 주려고 하는데 건물주분이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그분 거였는데 2층부터는 원룸들이 있다 보니 종종 세입자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나 찾아오곤 하셨거든요. 60세 정도 되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었는데 조금 무뚝뚝한 분이라 평소에 찾아오셔도 그냥 한번 쓱 들러보거나 아니면 뭐 불편한 건 없냐 몇 마디를 하고는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아무래도 말도 없으시고 표정도 딱딱한 편이라 마냥 편한 인상의 분은 아니었죠. 그날도 가게에 오셔서 저희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떡볶이라도 포장해 드릴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게에 들어오시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 아이한테 왜 여기에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희까지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왜 여기 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하길래 친손주인가 하면서 놀라는 눈만 바쁘게 굴리고 있는데 어르신이 처음 보는 표정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 여기 집중 하나가 벽지를 새려 해야 한다고 해서 왔지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친근한 사이인 듯 어르신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환하게 웃더라고요. 어르신은 저희에게 아이와 아는 사이냐고 물으시면서 무슨 사연으로 이 애가 여기서 숙제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아이는 저희 부부가 그동안 떡볶이랑 분식도 챙겨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과자나 슬러시 등 간식도 챙겨줬다면서 전부 다 공짜로 주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자기도 그냥 받기 죄송해서 종종 여기 와서 테이블도 닦아주고 의자도 정리하고 일손을 도왔다고요. 건물주는 저희 부부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가자고 가방을 챙겨서 나갔죠. 도통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가셔서 아이에게 음식을 챙겨준 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도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었죠. 아이는 돈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건물주의 분인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지원을 끄는 건가? 그래서 손주만 몰래 챙기시는 건가? 상황을 이해해보려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터졌어요. 초반에는 그냥 독감처럼 잠깐 유행하다 말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특히 근처 학교의 학생들과 어린이집에 오가는 학부모님들이 주로 고객층을 이루었던 저희 가게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니 손님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매장에서 식사하기도 어려워지다 보니 더욱 어려워졌어요. 저희 가게는 공간이 좁은 편이라 테이블 사이의 간격도 좁은 편이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더욱 찾지 않게 되었거든요. 다른 가게들처럼 배달에 뛰어들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매출로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정도였죠. 당장 가게를 확장할 비용도 없고 광고나 마케팅할 비용도 없고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심지어 큰돈이 들어갈 일까지 생겼어요. 엎친 데 덮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건강검진 기간이라 남편이랑 같이 검진받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유방 쪽에 문제가 생겼죠. 암이요. 사실 그 전해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뤘거든요. 이래서 건강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었죠.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월세도 겨우 낼 정도로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아찔했죠. 수술 받지 말까? 지금까지 큰 이상 없잖아. 내가 당장 너무 아파서 일상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건데 그걸 어떻게 미뤄.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아프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나만 믿어. 남편은 이미 대리운전이랑 탁송으로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 병원비까지 마련하겠다고 잠은 제대로 자는 게 맞나 싶을 만큼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돈이 준비되었다면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마련한 거냐고 물었죠. 저희 가게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의 매장이었는데 남편은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혹시나 보증금 중 1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아내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분할로라도 다시 채워둘 테니 제발 1천만 원만 돌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건물주분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안 됩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시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부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자신이 이야기한 1천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건물주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보증금에서 1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장님 내외가 가게를 위해 투자한 돈이니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부인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뺄 수는 없죠. 보내드린 돈은 사장님 내외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니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친손주 같은 아이를 돌봐준 것이 감사해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니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결과도 무척이나 좋아서 회복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상을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 소식을 건물주 분에게 알렸더니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병원으로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저희가 챙겨주었던 아이까지 함께 말이죠. 아이는 제가 환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저는 덕분에 더 건강해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을 따라서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도서관으로 향했죠. 그 사이 저희는 건물주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특히 돈을 보내주신 덕분에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었다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러자 건물주는 왜 그 돈을 그냥 주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을 따라서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도서관으로 향했죠. 그 사이 저희는 건물주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특히 돈을 보내주신 덕분에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었다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러자 건물주는
왜 그 돈을 그냥 주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챙겨주었던 그 아이는 그분이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한 선배의 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무척이나 가난했는데 공부에만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꿈꿨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어떻게든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대학에 가기는 했지만 일하면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재비부터 집세, 생활비 등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요.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지치고 이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가난한 내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이 커졌다고 했어요. 그냥 이대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많은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자기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었다고 했죠. 그 선배는 매일 자신에게 밥을 사주고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 공부할 때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남는 방에 공짜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선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었다면 대학을 그만두고 그냥 당장 돈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 선배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무사히 졸업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취업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졸업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지냈지만 각자 삶이 바빠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본 선배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은 상태였죠. 운영하던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는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손주 하나를 덜렁 자기 집에 맡겨두고는 사라졌다고 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다 그 선배분은 결국 정부에서 지원받는 처지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손주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폐지와 공병을 주우면서 생활을 이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분은 그동안 자신이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탓에 이렇게 어렵게 지내신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선배와 손주에게 살만한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후원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선배는 얼마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치료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실을 알면 건물주분이 그 돈마저 자기가 내겠다고 할까봐 부담을 주기 싫어 비밀로 해왔고 그래서 생활비가 빠듯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가게에서 아이와 마주치게 된 후 아이가 돈이 없어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사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를 찾아갔더니 그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를 위해서 후원금도 늘렸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배의 손주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저희에게 정말 고마워 뭐라도 보답하고 싶었는데 마침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자신이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후 저는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어요. 주변의 다른 분식집들로 인해서 더 이상 분식집을 운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저희는 그전부터 관심을 가지던 도시락 가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건물주분이 보내주신 수술비에서 보험으로 일정 부분 환급을 받고 나니 가게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여윳돈을 보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를 드렸더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라고 해주셨고 도시락집으로 변경하게 되었죠. 그것도 모자라 건물주분은 6개월간 무료로 배달대행 수수료까지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반찬과 도시락을 같이 판매하는 가게로 바꾸고 나서 저희는 말 그대로 매출 대박이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재택근무나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혹은 반찬을 주문해서 먹는 집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또 근처 병원이나 사무실에서도 밖에 외출해서 식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식사 시간에 아예 한 달씩 도시락을 신청하는 곳들도 많아졌어요. 재료부터 구성까지 꼼꼼하게 챙긴 덕분에 저희 가게 도시락과 반찬은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도 입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성공적인 도시락집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보니 저희가 받은 감사한 기회를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 정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도 앞으로 쭉 잘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면서 오순도순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